이봉의 독서여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서여행의 이봉입니다. 책은 미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읽는 한 권의 책이 미래를 결정하고, 책은 지식을 낳고 지식은 꿈을 키웁니다. 독서는 생각을 기르고 안목을 넓히는 지혜의 원천입니다. 과거와 소통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성장의 밑거름입니다. 책 한 권의 무게는 가볍지만 그 안에 든 지혜 가치는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독서는 즐겁고 행복한 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을 바라보는 기본 입장은 즐거움입니다. 깊고 넓게 이해한 다음 떠나는 여행이 즐겁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이봉의 독서여행. 오늘은 최진석 인간이 그리는 문이라는 책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으로 주현미의 추억으로 가는 당신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알아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없으면 외로움 속에 조용히 흐느낄 그 사람. 떠나야 할 까닭일랑 묻지 말아요. 내가 너무 바보였어요. 모든 것이 세월 속에 지워질 때면 그때 내 맘 알게 될 거야. 너무도 사랑한 당신, 영원히 못 잊을 당신, 추억으로 가는 당신. 알아요. 당신을 떠날 그날이 내게 온 것을. 내가 없으면 외로움 속에 조용히 흐느낄 그 사람. 진정 그대 사랑이 필요한 것은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 모든 것이 눈물 속에 지워질 때면 그때 내 맘 알게 될 거야. 너무도 사랑한 당신, 영원히 못 잊을 당신, 추억으로 가는 당신. 인문학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흔히 철학과 문학, 그리고 사학 등이 포함된 학문 영역을 인문학이라고 하지요. 어떤 것들은 인문학이라고 하는지 대충 감은 잡히실 겁니다. 그런데 인문학이라고 하면 대개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왠지 그럴싸하게 보여서 공부해보고는 싶지만 좀 어려운 것 같다랄지, 읽어봐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랄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군요.
인문학은 어렵고 막연한 무엇이라는 생각에 선뜻 눈과 귀가 쏠리지 않는다는 얘기일 테지요. 어찌된 일인지 경제적 성취가 있고 신분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인문고전을 많이 읽으려는 것 같고 우선 닥치는 일을 먼저 처리하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열심을 다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인문고전을 그렇게 가깝게 접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편 선진국에서는 인문고전 교육을 강조해서 하는 것 같고 후진국에서는 인문고전 교육을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가치가 있고 뭔가 있어 보이는 듯 싶지만은 아직 나의 것은 아닌 듯한 느낌을 주기가 십상이지요. 큰 틀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가난하더라도 평생 글을 읽으면서 안 빈낙도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감히 덤빌 수 있는 것이라고도 보지요. 그러나 인문학을 가난, 비효율, 비실제적 등등의 느낌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인문학이란 마냥 어렵고 막연하며 해야 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여유 있을 때 한번 공부해 볼까만 할 것 정도일까요? 도대체 인문학이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5MHz 방송되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의 보고 싶은 여인입니다. 사랑했던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 생각난다 가고 없는 그 사람이 살고 있나 보고 싶은 내 여인아 꿈속에라도 보고 싶구나 내 여인아 사랑했던 그 순간이 내 가슴 속에 젖어오면 그리워라 다시 못 올 그 시절이 하늘나라에 살고 있나 보고 싶은 내 여인아 꿈속에라도 만날 수 없을까 내 여인아 인문학이란 인간이 그리는 무늬
혹은 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인간의 동선입니다. 그렇다면 인문학은 당연히 인간이 그리는 무늬를 탐구하는 학문이 되겠지요. 지금의 학문 분류에 따라서 말할 때 인문학에는 대표적으로 문학과 사학 그리고 철학이라는 세 분야가 포함됩니다. 줄여서 문사철이라고 하지요. 철학이든 사학이든 문학이든 인문학으로의 그것들은 모두 인간이 그리는 무늬, 즉 인간의 동서를 알려주려고 하는 학문들이죠. 언어의 수다적 기법을 사용하여 감동의 형식으로 인간이 그리는 무늬의 정체를 알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문학입니다. 사건의 시간적인 계기를 재료로 삼아 인간이 그리는 결의 정체를 알게 해주려고 하면 사학이 됩니다. 명정한 범주와 개념들로 세계를 포착하여 그것들의 관계 및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인간의 동선을 알게 해주면 바로 철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문학을 배우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바로 인간이 그리는 무늬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지요. 인간이 그리는 무늬의 정체를 독립적으로 알아내기 위해서 인문학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문학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어떤 새로운 사태나 사건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대개는 일단은 좋다, 나쁘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렇게 우선 정치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이념, 신념 그리고 가치관 등이 자기의 독립성보다 강하여 자기를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인문의 통찰은 불가능하고 더듬이는 없어져요. 그럼 관건은 뭐냐? 도대체 인문학적 통찰을 한 관건은 뭐냐? 자기가 자기로 존재하는 일입니다. 이념이나 가치관이나 신념을 뚫고 이 세계에 자기 스스로 우뚝 서는 일, 이것이 바로 인문학적을 통찰을 얻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김용님의 내장산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물든 내장산아 저녁 노을 붉게 타면 고운 애기 탄풍은 허이해 떨어지나 방구석에 사연인가 소리 내장사 쇠북 소리 밤새도 둥지를 찾아 날개를 쳐엎는다 가을빛 물들면 애기 단풍 치면은 찾아올까나 어느 곰이 달을 찾아올까 마음도 깊어만 간다 법당 앞 테두리에 새하얀 고무신 깊어가는
가을 달이 방구석에 사연이 있나 소리소리 눈물인가 대장사 쇠북 소리 밤새도 둥지를 찾아 날개를 쳐엎는다 가을빛 물들면 애기 단풍 치면은 찾아올까나 어느 공이 나를 찾아올까나 대장산으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애가 없기 때문이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겁니까? 내가 느끼는 겁니까? 행복을 느끼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나예요. 우리는 느낌을 함께하지는 못해요. 집단은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집단은 이성이 지배합니다. 비율과 계산이 지배하지요. 자기가 자신을 믿고 스스로 긍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긍정이라는 것은 잘나고 좋은 모습의 나만을 긍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못나고 일그러지고 추리하게 보이는 나 역시 자신입니다. 못나고 일그러지고 추리해 보이는 나 역시 자신입니다. 못나고 일그러지고 추하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당신이 그러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지하고 있는 기준에 비춰보니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잘나게 보이는 것도 나이고 못나게 보이는 것도 나입니다. 잘난 나만 받아들이고 못난 나를 외면한다면 자기가 자기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일, 자기가 자기를 믿지 않는 일, 이것은 천덕 기록으로 자기밖에 내보내는 일과 같습니다. 불행의 시작이지요. 자신에 대한 무한 애정, 자신에 대한 무한 신뢰, 그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5MHz로 방송되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기서 진성의 내가 바보야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논시울을 적시면서 그님에게 하려요 작별에 인사하고 이제 와서 후회하며 눈물 짓네 말라 잡아볼걸 사랑한다 말해볼걸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잡지 못한 내가 바보야 논시울을 적시면서 떠나가는 당신에게 작별에 인사하고 이제 와서
와서 후회할 줄이야.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참지 못한 내가 바보야. 오늘날 한국의 화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현대 한국의 화두는 상상력, 창의성이라고 봅니다. 상상력과 창의성은 다양한 형태의 청취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삶 자체를 행복하게 인도해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상상력과 창의성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질문은 욕망이 작동해야 가능하겠죠. 욕망은 자기가 존재하는 터전이에요. 이 터전을 잡고 있는 삶을 주도적이고 인류이며 행복하고 역동적입니다. 이 터전을 잡고 있는 개인들이 많이 모인 사회도 그러하고요. 현대인은 상대로 일을 하면서 그 상대들을 대상으로 전략을 세웁니다. 판매 전략이나 설득 전략 등이 있을 테지요. 그런데 상대의 정체를 모르고 세운 전략이 정말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기업들의 많은 전략이 이러하더군요. 기업만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겠죠.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도 이것이 정말 현대적인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현대적인가라는 말은 바로 미래를 준비한다는 뜻이겠죠.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현대의 정체를 모른다면 미래를 정말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현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바로 미래 전략입니다. 그런데 현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사실 미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문명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들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은 주로 선진국에서 하거든요. 선진국이 현대의 정체를 진단하고 미래의 방향을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제도나 물건을 만들죠. 그러면 그 다음 수준의 국가들은 그것을 따라서 합니다. 선진국에서 만든 문명의 비전을 수행해 주는 거죠.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자의 수은등입니다. 어스름 저녁길에 하나 둘 수은등꽃이 피면은 그대와 단둘이서 거닐던 이 길을 서성입니다. 수은등은 아무리 변함은 없어도 당신은 별에 뿌려 보이질 않네. 숨는 불빛 아래 이 발길은 떠날 줄 몰라. 어두운 밤거리에 하나 둘 옷색을 깜빡거리면 그대의 웃음소리 들려올 때 내 가슴은 설레이네. 바람 부는 이 거리는 변함이 없건만 당신은 별에 뿌려 보이질 않네. 옷색을까
지셨구려. 어제의 내가 오늘이라면 오늘의 나는 미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사는 것도 새로운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하느냐가 미래의 나를 조금씩 디자인해 가는 것입니다. 상상력과 창의성이 부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상상력과 창의성은 경쟁력의 핵심이자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독서는 개인과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즉 독서가 생존을 위한 개인과 기업,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이봉의 독서여행, 오늘은 박우철의 연문을 끝으로 들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백찬, 진행의 이봉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이도 저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나 한듯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해도 이제와 왔던 길을 바꿀 수 있나.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내 마음 물어보지만 당신을 떠나서는 나도 없다고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이도 저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나 한듯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해도 이제와 가는 길을 멈출 수 있나.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내 마음 물어보지만 당신을 떠나서는 나도 없다고 뜨거운 눈물이 말하네.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